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노인은 꽃사진 찍길 좋아한다. 이미 꽃이 아니므로. 나이든 사람들은 꽃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꽃은 생명력의 정점이다. 즉, 꽃은 청춘이다. 이제 청춘을 지나쳐버린 사람들은 꽃을 찍는 것으로 생명력의 정점이 지났음을 아쉬워한다. 청춘은 공유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청춘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코 어떤 세대도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승계밖에 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다. 소설 좁은 문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청춘을 승계하는 매뉴얼북 같은 책을 2권 남겼다. 지상의 양식, 새로운 양식이 그것이다. 두 책은 소설이라고 보기에 조금 모호한 구성을 지닌 특이한 저작물이다. 지상의 양식과 새로운 양식은 서로 38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쓰였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다. 현실이나 규범에 굴복하지 말고 꿈과 의지대로 청춘을 누리라는 게 두 책의 방향성이다. 다음 글은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내용이다. 동지여, 사람들이 그대에게 제안하는 바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말라.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굳게 믿어라. 자기의 현재를 살아라. 삶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신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대가 깨닫기 시작하는 날부터 그대는 더 이상 고통의 편에 들지 않을 것이다. 지드의 대표작 좁은 문에는 신이 규정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랑마저도 포기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설에서 지드는 육체와 함께 행복하기를 신도 바랐을 것이라고 외친다. 지드는 말년에 쓴 새로운 양식을 통해 더욱 완숙해진 청춘론을 펼친다. 그대는 다시 채워 넣어야 할 텅 빈 하늘 아래 처녀지의 벌거숭이로 서 있다. 오,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어서 한 손으로 이 광선을 붙잡아라. 별이 있지 않느냐. 무거운 짐을 버려라. 아무리 가벼운 과거의 짐이라 해도 거기에 매이지 마라. 나는 인간을 축소시키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지드의 책들은 청춘의 승계 방식을 알려주는 하나의 바통과 같다. 지드는 청춘의 승계만이 인류를 퇴보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세대 갈등이 있는 사회는 이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단의 꽃들은 아름다움을 시기하지 않는다. 물이 그릇 따라 그 형태를 나타내듯 인연과 때와 장소에 따라 존재가 규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현재 역할에 집착해서 자신이 마치 그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온갖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나는 없습니다. 승복이 나를 올가매는 게 싫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더니 이렇게 됐네요. 법륜스님의 가사는 해져 있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올이 풀려 실밥이 나온 부분도 많았다. 왜 해진 가사를 입느냐는 질문에 스님이 던진 답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젊은 시절 서암 큰 스님과의 일화를 들려줬다. 스님은 출가 직후 기존 불교와 사찰 현실에 실망해 서암 큰 스님께 찾아가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수행처가 이래서 되겠느냐는 젊은 스님의 질문에 큰 스님은 현답으로 응수했다. 여보게, 중이니 절이니 하는 게 뭐 따로 있는가? 논두렁 밑에서라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있다면 논두렁이 절이고 그 사람이 중이지. 마음이 곧 도량이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스님은 그 길로 정토회라는 다소 독특한 수행 조직을 만들었다. 이곳에선 복을 빌어준다는 이야기나
죽어서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서 수행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뿐이다. 스님의 책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다. 행복하려면 나는 원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긍정하면 돼요.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나고 성질내면 성질내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쉽게 넘어지거나 성질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질내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물이 그릇 따라 그 형태를 나타내듯이 인연에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규정됩니다. 나는 인연을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이 드러날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내다, 자식이다, 승객이다 하는 역할에 순간순간 집착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그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온갖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나의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무릎을 쳤다. 하긴 화단의 꽃들은 모두 아름답다. 나도 그렇다. 우는 불행 속에서도 빠져나갈 문을 항상 열어놓지. 돈키호테는 희극일까 비극일까? 학창시절 돈키호테를 처음 읽고는 이런 물음에 빠진 적이 있었다. 알다시피 돈키호테의 원제는 재치 있는 시골 양반 라만차의 돈키호테다. 분명 희극적인 제목이다. 갑자기 미쳐버린 기사가 벌이는 해프닝은 분명 희극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소설 내면에 깊이 녹아있는 메시지는 결코 희극적이지 않다. 매우 심각하고 상징적이어서 읽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소설 돈키호테는 실존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인간을 결정짓는 것은 가문이나 혈통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창을 높이 치켜든다. 실존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실존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는 행동에 나선다. 운명은 이제 우리에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시키려나 보네. 여복의 산초판사, 저기를 보게나 산더미 같은 거인들이 30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저기 우뚝 서 있지 않은가. 내 저놈들과 싸워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없애버릴 생각이네. 이러면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는 희극으로 비극을, 동시에 비극으로 희극을 말해준다. 그렇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거대한 희비극이다. 인간사가 그렇듯 말이다. 미겔 데 세르만테스가 독특한 희비극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의 힘으로 세상을 견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르반테스는 현실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꿈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의 인생은 가혹했다. 10대 때 아버지가 전 재산을 차압당하면서 세르반테스는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했을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는 얼마 뒤 주둔 중이던 스페인 해군에 입대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함대와 싸운다. 여기서 왼팔에 치명상을 입은 그는 평생 한쪽 팔을 쓰지 못했다. 그의 별명은 레판토의 외팔이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돌아오던 길에 튀르크 해적의 습격을 받아 알제리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5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근근히 세금 징수원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이때 감옥에서 쓴 소설이 돈키호테다. 그의 나이 58세 때였다. 그는 감옥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의 기록이 돈키호테다. 그리고 그는 400년이 지나 인류 최고의 작가가 됐다. 운이란 것은 불행 속에서도 빠져나갈 문을 항상 열어놓지. 불행을 해결하라고 말일세. 돈키호테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